이내에 어떻게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날인 것 같아요. 사실 학교 수업이 학부하고 대학원하고 두 개가 있었는데 둘 다 노무현 대통령 추모 특강으로 대체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를 이제 3시간, 3타임째, 그러니까 시간으로 치면 3시간, 2시간 해서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한 7시간, 8시간쯤 노무현 대통령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그러니까 참 차분하게 하려고 하는데 저도 이 감정이 푹 받쳐갖고 이렇게 오락가락 하네요. 강의에다가 잠시 말을 멈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학원생들은 정서적인 공감대가 큰데 학부 친구들 중에는 그걸 잘 이해 못하는 친구들도 많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유치원 때 노무현은 이미 대통령이었으니까 노무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에 올랐고 또 어떤 이유로 우리 곁을 떠나게 된지에 대해서 정서적인 공감대가 없는 젊은 친구들, 그 친구들이 노무현을 이해하고 노무현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해서 이런 강의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던 정말 짜릿한 순간, 그날로 돌아가 보죠. 2002년 12월 19일. 자, 제가 이제 그때 어디다가 썼던 글이에요. 근데 아마 그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채널 돌려가면서 이 길거리 풍경들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저도 열심히 들었는데 SBS였던 것 같아요. 애기업은 젊은 아주머니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아주머니 얘기가 제 마음하고 똑같았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했으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노무현 당선자. 그랬더니 약간 머뭇거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해온 대로만 해주세요. 근데 정말 저도 딱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노무현이 우리가 더 바랄 게 뭐 있어. 지금까지 한 대로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 것이야. 왜냐하면은 정치인 노무현은 자기 지지자들에게 책임을 지면 돼요. 근데 대통령 노무현은 자기를 뽑지 않은 국민 전체에게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바랬었던 만큼은 못할 거야. 우리도 좀 기대치를 낮춰야지 이제 하는 마음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 흐뭇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진짜 5년 전 97년 대통령 선거하고 비교해 보면요. 참 차이가 많이 났죠. 우선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 없었으면 당선되기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외환위기 플러스 DJP 연합이 있었죠. 그것만 갖고도 안 돼요. 거기다가 이인제 효과. 병역, 이회창 후보 아들이 병역 문제.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집권 여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의 어떤 부패와 비리.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갖고 정권 교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수구 세력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었어요. 근데 노무현 후보는 이런 요인 하나도 없이 자력으로 승리한 거죠. DJP 연합을 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JP한테 많은 것을 빚지고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어때요? 마지막 선거 첫날 우리가 되게 가슴을 졸이기는 했지만 정몽준하고 단일화가 깨진 게 오히려 잘 됐잖아요. 그래서 정몽준에게 멱살 잡힐 일도 없어졌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노무현 대통령 하시고 싶은 대로, 또 사람도, 좋은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 기용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돼서 이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구 세력에게 빚지지 않는 대통령. 그래서 이제 우리 출발도 좋다. 5년 만에 우리가 좀 더 부자가 된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게 뭐냐면 아무도 노무현을, 그러니까 아무도는 아니죠. 우리 열성 지지자들 빼놓고는 노무현을 대통령감으로 안 보는 거예요.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계셔서 혹시 MBC 인기 프로였던 MBC죠. 강호동의 무릎팍도새에 노무현 대통령이 나오시게 되면 나오시는 상황을 이제 가끔 생각해 봤어요. 강호동 씨가 이렇게 물어봤겠죠.
아니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이 무슨 고민이 있어서 물팍도서를 찾아오셨습니까?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요 사실은 대통령까지 지냈는데요 아무도 나를 대통령감이라고 보질 않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아마 평생 달고 다닌 그 고민이셨을 겁니다. 자, 참 우리 국민들 야박하죠. 전두환, 박정희 그 전에 이름도 몰랐었어요. 탱크 몰고 나오기 전에 전두환 누가 알았고 박정희 누가 알았었습니까? 그냥 군대 근처에서 몇 명이나 아는 거지. 그런데 다 대통령이라고 떠받들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감히 노무현 그 군사반란의 주범을 구국의 영도자로 떠받들던 사람들이 어떻게 노무현을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런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할 텐데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드려야 한다 하는 마음도 또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 집권 첫 해에 우리를 굉장히 열성 지지자의 상당수를 당혹하게 만들었죠. 노무현 대통령한테 아주 우호적인 글인데 서프라이즈에 실린 게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되고 난 다음에 아무개 의원의 탄핵 일기라는 굉장히 재밌는 글이었는데 거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가 이 노무현을 탄핵한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 쓴 거예요. 그 화자를 입장으로 해서.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재밌습니다. 근데 거기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의 지지자들을 순식간에 적으로 만드는 탁월한 재주를 가졌다. 이제 그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솔직히 저도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첫 해에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 노무현이 내가 찍은 노무현인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이 저만이 아니고 진보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노무현을 통해서 진보의 가치가 실현되기를 정말 바랐었는데 그 노무현이 그걸 실현하지 않거나 혹은 심지어는 배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제 당혹스러웠는데 왜 연애하다 보면은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나는 잘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이상하게 손발이 안 맞아서 자꾸 어깃장이 나는 좀 그런 기분이었어요. 노무현을 너무 좋아하고 계속 지지하고 싶은데 뭔가 자꾸 안 맞아요. 돌아버릴 마음인데 그건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진보 진영 때문에 대통령 못 해먹겠다. 이런 말씀까지 나왔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이 공개 편지까지 썼습니다. 그게 사람이 사람에게라고 유시민이 저기 편집장 하다가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집장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을 때 이제 편집회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 전까지는 유시민 다음 가는 열성 지지자가 저였는데 제 입에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자리에 이제 편집위원도 있었던 사람들이 다 말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제가 근거 없이 비판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걸 그러면 아예 노무현 대통령한테 편지도 써봐라. 그래서 편지 쓰고 제목을 뭘로 달까 하다가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때 이제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 히트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배신의 계절. 노무현 대통령이 배신이라는 말을 쓰셨고 우리도 노무현 대통령에게 어떤 배신감 비스무리한 감정들을 느낄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편지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참 좋은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은 아니에요. 이라크 파병 문제라는 부시가 아주 참 희한한 걸 들고 왔죠. 그러면서 이제 못해 먹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데 이라크 파병 문제를 한번 보자.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받은 두 가지 아주 고약한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에서 한나라당이 보낸 게 대북 송금 특검법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약하지만 수령을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거부할 수도 있었고 그런데 받았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이라크 파병은 미국이 보낸 고약하지만 수령을 거절하기 어려운 취임 축하 선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라크 파병 결사 반대를 주장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거절하기 힘들 것이다
하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는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군대라는 게 그렇게 새겨 먹었습니다. 한국전쟁 때 20만 갖고 했잖아요. 그 얘기 어디서 한번 했죠. 군대 얘기는 따로 한번 그 제대로 해야 할 텐데. 한국전쟁 때 20만 갖고 싸웠는데 한국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왜 60만 대군으로 늘렸을까요? 누가 돈 대서? 누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했습니까? 미국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그렇게 군대를 늘린 이유는 뭐예요? 미국이 바로 파병하기 어려운데 한국군을 보내려고 그렇게 왕창 늘려놓은 겁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역사적 조건이 그래요. 다른 나라 같으면은 미국이 야 파병 좀 해줘 라고 얘기했을 때 아, 파병해야 하는데 우리도 하고 싶은데 야 보낼 군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핑계를 댈 수 없는 게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20만 갖고 싸우던 나라를 군대를 60만으로 만들어놨죠. 전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리고 미군이 한국군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한국군을 아주 높이 평가하는 게 뭐냐면 사병들의 자질이 너무 높다 이거예요. 미군 병사들하고 미군 병사들은요 모병제 하다 보니까 마약, 뭐 범죄, 뭐 이런 사람들이 많고 교육 못 받은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는 영어 잘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갓 이민 온 사람들. 그 군대에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특혜도 있고 시민권 따는데 유리하니까 뭐 이런데 한국군은 너무 교육 수준이 높은 거예요. 제가 한참 그 군대 문제 다룰 때 지금은 조금 낮아졌을 텐데 그때는 14년 4개월인가 그랬거든요. 3개월인가 4개월. 그러면은 고등학교 나오고 초급대학 2년 마친 거잖아요. 웬만한 나라 장교 집단의 학력보다 우리나라 사병이 높아요. 그런데 그 사병들을 수십만 명을 53만 명을 잡아놓고 뭘 시킵니까? 삽질만 시키고 있잖아요. 그 미국이 한미연합사령부하고 하니까 한국군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낼 군대가 없다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역사가 있고 현실을 미국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군이 구조적으로 더군다나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고 한국군 작전지휘권까지 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압력을 가하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라도 보낼 수밖에 없을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저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보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보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보낼 땐 보내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가장 소규모의 병력을 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에 2002년도에 미선희 효순이 여중생 그 미군 장갑차에 치여서 숨진 비극적인 사건이 그 전해 있었고 월드컵 한창 막 하려고 할 때 그 벌어진 사건이죠. 그 사건으로 이제 뒤늦게 미군들이 이제 뭐 무죄 판결 받고 책임 없다 그렇게 되니까 이건 아니지 하고 시민들이 기다렸었어요. 사건 터졌을 때 바로 촛불 든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처리가 이상하게 돼가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그 소파 개정을 요구하고 또 미선희 효순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촛불을 들기 시작했고 거기서 이제 이런 이 화면을 보시는 이 광경 대형 성조기가 나왔는데 이게 좀 일부러 찢어놨죠. 이걸 거기 시민들이 쭉 잡아다녀서 성조기가 없어져 버리는. 이게 CNN에 방송돼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조기가 딱 대형 성조기가 나오는데 그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거든요. 찢겨나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한국의 반미 문제를 이렇게 막 하고 우리는 또 그 오노 선수니 뭐니 뭐 여러 가지 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반미금 그 분위기가 이제 바뀌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반미 감정 좀 가지면 어때? 이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후보가 하기에 꼭 적절한 얘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말꼬리에 잡힐 수도 있고, 그 후보쯤 되는 위치면은 그 대통령이 당선돼서 미국과의 관계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지. 말로 그렇게 해서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이 뭐 반미 감정 좀 가지면 어때?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저도 뭐 100% 공감하는 말이고. 근데 이제 그랬더니 후보가 뭐 어쩌다는 등 뭐 반미는 안 된다, 뒤늦게 비상이 걸리고 이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이라크 파병이 되니까, 제가 이렇게, 아까 대학원 선생님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의 잃어버린 동생이라고. 그렇게 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2003년이니까 16년 전.
16년 전에 제가 저렇게 생겼었나 봅니다. 근데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전날 제가 고생 좀 했습니다. 왜냐면은 1인 시위를 끝났더니 거기에 또 시위대가 몰려왔는데 뭐 연단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전경 버스 위에 저를 올라가게 해갖고 또 제가 그때는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 위에서 연설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난감하더라고. 내려올 때 하여튼 엉거주춤 해서 간신히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하여튼 제가 이 몸을 하고 버스 위에까지 올라가서 꽥꽥대면서 이렇게 파병 안 된다고 악을 썼습니다. 그러나 파병은 됐죠. 그 무렵에 제가 한 인터뷰를 또 이게 이제 자주 찾다가 오늘 잊어버리고 있다가 찾았더니 여기 또 동생이 또 나오네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역시 결정적인 게 이라크 파병 문제고 그때 제가 상당히 마음이 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전두환이가 TV에 나와도 저거 뭐라고 하나 한번 보자 하고 있었는데 대자보 인터뷰한 걸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나오면은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는. 그러니까 너무 좀 마음이 안 좋고 화가 나고, 그 다음에 해봐야 뭐 이라크 파병 한다느니 뭐 무슨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좀 이상한 강경 정책을 쓰고. 그래서 저게 정말 저 사람이 내가 뽑았던 노무현 대통령이 맞나, 이제 이런 게 화가 더 올라가서 이제 저같이 성격이 좀 반응이 둔한 사람이 TV 채널에 하고 돌려버릴 정도가 됐으니까 상당히 이제 감정이 격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했었던 말이 바보 노무현으로 돌아왔으면, 대통령 노무현이 바보 노무현을 하기 어렵다는 걸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참 한편 진짜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마음이 상했었는데 그걸 이제 좀 치유해 줬다고나 할까? 우리 정 대표님도 늘 보면은 이렇게 두 분이 투닥투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어 국장님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사무리 방송이 안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렇지만 이제 가령 예컨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두 분이 이제 한참 냉전 중인데 집에 불이 났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 냉전이 어딨어. 불 꺼야죠. 합심해서 불 꺼야죠. 이게 뭐냐면 탄핵이 그런 효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수구 세력들이 탄핵을 하겠다고 해서 설마 하냐.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해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도 후끈 닫았죠. 그래서 그러니까 탄핵 반대 시위가 거세게 일어났고,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잠깐 하겠습니다만, 그때 참 정체성 문제를 많이 겪었었는데, 뭐냐면은 저도 거의 평생을 데모를 많이 쫓아다녔었는데 이때 같은 날은 없었어요. 하루에 데모 2탕 뛰는 건 많이 했죠. 2탕 많이 뛰었는데 2탕 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후에는 뭘 하냐면은 대학로에 가서 이라크 파병을 강행한 노무현 정부는 각성하라. 물러가라까지는 아니지만 각성하라. 더먹지 않았다. 파병 철회하라. 하고 노무현 정부를 막 비판을 해요. 그런데 저녁 때는 시침이 딱 되고 광화문 나와갖고 탄핵 무효, 노무현을 살려달라 하고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보면은 오후에 본 놈들이 또 여기저기 있거든요. 뭐하냐 하고 이제 서로 낄낄대고, 이게 참 여러 해 데모였지만 참 이런 그래서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야. 그때 한참 노무현 때문이야가 유행할 때 우리도 그러면서 이제 낄낄대고 노무현 대통령의 복귀를 당연히 바라고 있으면서도 이제 그랬던 시절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건 2달쯤 지나서 미국을 다녀오셨어요. 근데 거기서 미국에서 참 희한한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이 굉장히 조리가 있는데 가끔씩 덜컥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아주 평소에 굉장히 생각이 차분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어떤 때 말이 가끔씩 덜컥 나올 때가 있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템포가 늦는데도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뚜껑이 열린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피가 거꾸로 돈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하고 느꼈을 정도였습니다. 미국에 가서 그러니까 몇 달 전에 반미 감정 좀 가지면 어때라고 해서 또
그 언론을 발칵 뒤집어 놨던 양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3년 전 미국이 우리 한국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혹시 정치범 수용소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런 얘기까지 해야 하는가? 그때 저는 솔직히 정말로 궁금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왜 저런 얘기를 하셨느냐. 그리고 나는 반미 감정 좀 가지면 어때 했던 노무현이 미국한테 무슨 협박을 당했거나 미국 사람들이 뭘 보여줬길래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까. 진짜로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쭤볼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뭐 얼마 전에 유시민 씨 만난 기회에 이 얘기가 나와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미국 놈들이 도대체 뭘 보여주는가 궁금하다 했더니 나보고 너무 생각을 많이 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저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로 그냥 덜컥한 얘기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말고 노무현 대통령이 실제로 보면은 이 굉장한 자유주의자고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대체 말을 못 참는 사람이죠. 북한 체제 같은 데서 살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진짜로 수용소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나온 거니까 뭐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고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저 말은 내가 좀 너무 지나쳤던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라당이 대북 송금 특검 이 문제는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과의 관이나 호남 세력, 그 다음에 과거 민주당 세력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민주당 세력과의 관계는 김대중 대통령하고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내놓고 지지하지는 못하셨죠.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마치 뭐랄까 그때는 컬링이죠. 컬링 게임이 없었는데 컬링 게임 하면은 이렇게 쫙 원반을 미는 것도 있지만 앞에 보면 열심히 닦아주잖아요. 진짜로 김대중 대통령이 그 역할을 잘 하신 거예요. 노무현 앞에 방해물이 없도록. 방해물 나타나면 대충 그거를 제거해 주시고 민주당 김대중 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노무현을 이제 막 걸고 넘어질 때 어저께 얘기했었던 후단협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후단협이 힘을 못 받도록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최고의 업적이 6.15 정상회담 아닙니까? 그 업적을 이어받아야죠. 근데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쪽에서 북한하고 협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북한 쪽한테 좀 그러니까 비밀 송금을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송금한 부분을 이게 이제 뒤늦게 밝혀지면서 쟁점이 되고 문제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한나라당에서 그걸 대북 비밀 송금 특검법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김대중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대로, 노무현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대로 좀 얘기가 약간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막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저 특검법을 거부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 실무적으로는 특검은 그래도 통제가 되는데 검찰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이 큰 인력을 갖고 파헤치다 보면은 뭐가 튀어나올지 모른다. 그 우려도 분명히 타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 내부에서는 결과가 더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 치더라도 특검을 거부해서 내부 진영을 공고히 하는 게 더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특검을 수용했습니다. 특검을 수용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쪽이 이제 수사가 들어가서 우리 박지원 대표가 감옥에 갔죠. 박지원 대표한테는 그게 지금도 트라우마로 남아서 며칠 전에 유시민이 또 이제 말을 좀 어떻게 했더니 굉장히 이제 유시민하고 전에 알릴레오 나와서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눴고 알릴레오 하고는 그 직후에 또 김대중
도서관과 노무현재단이 하는 그 프로그램에 같이 나오셔서 또 거기서도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나눴었는데, 대북송금 얘기 나오니까 또 이제,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그 상처가 됐죠. 지금 감옥에 가서 여러 해 고생을 하셨으니까. 하여튼 이 문제를 노무현 대통령이 그 특검을 수용한 데는 이런 뜻도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새 시대에 큰 형이 되고 싶었었던.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저게 뭐냐면 밀실 정치의 산물이죠. 국내에서 할 때도 그러니까 밀실로 불러서 정치 자금도 보스가 그 주는 관행. 그러니까 보스와 그 이 부하들 간에 이제 그런 그 기보원들 간에 이제 그런 그 이 일본식으로 표현하면 꼬붕과 오야붕의 그 관계처럼 되는 그 관행을 노무현 대통령이 싫어했죠. 그런 게 아니라 정책으로, 그런 인간관계가 아니라 정책, 이념과 정책으로 대결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정당이라는 게. 그리고 정치를 저렇게 밀실해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밀실 정치가 남북 관계에도 적용이 된 게 대북 그 비밀 송금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단절하고 싶었었던 이 마음도 컸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그 덜컥 받아들였는데 저것 때문에 하여튼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서운해 하셨고, 그 다음에 동교동계 혹은 호남 세력하고 굉장히 척이 지게 되는 거죠. 노무현이 당선이 된 건 바로 광주에서 경선에서 이기면서 호남이 노무현을 선택했었죠. 그런데 호남이 배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 배신감이 풀리질 않아서 어디까지 갑니까? 16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이 대표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 참패하게 되고, 호남이 뭐 지금 바른미래, 그땐 국민의당이었나요? 하고 그걸로 이제 나와서 그쪽이 호남에서 그 압승을 거두는 그 요인이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바로 저게 있습니다. 대북송금 특검이 호남에 우리가 배신당했다 느끼게 된 거죠.